자, 22대 국회 발의 법안 가운데 민생 법안들만 쏙쏙 골라서 검증해 봅니다. 입법 검증 본부 함께할 입법 히어로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베테랑 외교 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인사하실 때도 느껴졌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 또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우리 네. 또 직접 뵙고 보니까 확실히 그 수식어가 맞구나. 감사합니다. 예. 또 궁금한 게 또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해외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의원님을 뵀을 때도 이렇게 인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봐서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좋은 인상을 남기로 항상 애를 쓰죠. 예. 외교를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좀 말투도 네. 굉장히 좀 부드러우신 편인데 또 좀 일부러 좀 훈련이 된 건가요, 이런 것도? 저는 원래 이랬는데요. 예. 타고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외교부에 들어가니까 네. 다 조곤조곤 하시더라고요. 아,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는 천생 내 직장이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는 좀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별로 없나요? 저희는 이제 흥분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이제 조용한 톤으로 얘기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니까 예, 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법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흥분하면 참나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냉정을 잃지 않아요. 이제. 원래 성품 예. 자체. 국회에서는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메시지가 중요하지 톤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리가 좀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하시려고 노력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분위기도 차분해지고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꼭 작은 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무려 35년 동안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 영국대사, 외교부 북핵 외교 기획단장, 굵직굵직한 자리들만 거치셨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비핵화 로드맵이었죠. 담대한 구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한지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너무 좀 되게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한테는 제일 쉬운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북한이 핵 개발한 지 한 30년 됐거든요. 그 북한이 핵 개발해서 30년의 결과가 외교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안보적으로도 계속 안보가 불안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한다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고 다만 이제 그 북한이 이제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했을 때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 비핵화로 가게 만들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교에서는 조금 이 회임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같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비핵화란 목표를 흔들리지 말고 계속 추진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일부 좀 여론조사 하면 이제 국민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소속의 몇 분 정치인분들께서도 이제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70%가 지지를 하고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자연스럽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즉자적으로는 상대방이 핵무력을 위협하면 우리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으신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니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 많은 우리의 그 동맹이나 우방국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타격이 너무 커서 그걸 감당하기도 힘들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교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안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동맹의 힘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우리의 핵무기처럼 쓸 수 있으면 그걸 이제 확장 억제라고 하죠. 그래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안 해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데는 반대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북한의 이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되게 귀 기울이게 되네요. 네.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외교 전문가로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 영국 대사 시절일 것 같은데요. 갓대사라는 별명을 얻은 사건이 있습니다. 갓이 앞에 붙으면 보통 정식 이러면 엄청 대단하고 네, 최고의 사랑받는 네. 근데 실제로 갓을 쓰셔서 갓건 갓대사. 갓대사. 이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께 이제 신임장을 제정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사 관저 앞에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당시 여왕께서 아프셨어요. 아파서 비밀리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하고 첫 공식 일정이 저한테 이제 신임장을 제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국민들이 다 관심이 많죠. 우리 여왕께서 비밀리에 입원했었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 이 신임장 제정은 영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기자분이 우리 여왕께서 아주 건강하시다 하고 기사를 막 쓰면서 뒤에 그런데 오늘 한국 대사가 갓을 쓰고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이제 영국 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원조 사자보이스네. 그러니까 원조 하셨어요. 이게 지금 네. 근데 보통 저런 상황이 생길 때는 사실 그냥 한복 정도까지 우리가 네. 하잖아요. 갓을 그렇죠. 쓰진 않는데 갓 쓰는 건 누구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 근무했던 우리 그 과장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네. 사실은 과장이 차관보한테 찾아오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오셔서 하는 얘기가 가시면 한복을 입고 신임장을 제정하시는데 그때 갓을 꼭 쓰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였어요? 왜 써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국에서 경험해 보니까 영국 분들은 모자에 미친 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모자. 그러네. 맞아요. 그 옛날 전통 예, 그래서 모자를 많이 예. 쓰죠. 중절모도 많이 맞네. 쓰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킹덤이라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그 드라마가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좋아하는데 모두 모이면 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자도 써서. 모자 얘기. 그래서 갓을 쓰고 가시면 멋있다고 생각하실 영국 것이다. 분들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와. 거다. 그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창피하긴 했지만 써서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니까 주지훈 씨가 입었던 한복이랑 색깔도 꽤 흡사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네. 가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한복집에서 해서 근데 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그 조곤조곤한 그 말투가 이제 외교부가 평생 내 직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치권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예. 보면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인데 예. 이 결심을 하신 이유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 민족한테 외교가 엄청 중요한데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되거나 그러지 못해서 우리 외교가 힘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걸 절감하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우리 국민들하고 외교 사이에 좀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우여곡절 끝에 와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정치인들의 이 화법이나 문법과 외교관들의 그 언어가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던 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죠. 직설적인 표현들도 좀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아시는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는 많이 알아요. 이미 국민들이 너무 알아요. 저희는 많이 알아요. 많이 만나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 한 10손가락에 그쵸. 쳐보실 네. 것 같거든요. 그 10명 안에 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활동한 게 맞아요. 되고 이제 선거 때 인지도가 중요하니까. 저 사람 누군지 알고 표도 찍어주고 그러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표현이 좀 강해질 수도 있고 또는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외교는 가령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막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원래 옛날엔 다 전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감정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사이좋게 그다음에 기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또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외교를 하는 이유가 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가끔은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나라들끼리 모여서 서로 안 싸우고 화목하게 사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외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치들로서 발달한 게 외교적 수사인 거죠. 딱 들어서는 모르지만 잘 새겨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교 수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건설적인 대화, 네. constructive meeting이라든지 conversation이라든지 그 속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거의 속뜻은 예. 오늘은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건설적이다. 얘기만 나누고 나왔다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많이 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네요. 그걸 이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했으면 끝나고 합의를 발표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발표할 합의가 없을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만나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합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또 기분이 서로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오늘의 대화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 사이가 절대 나빠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는 뜻으로 이제 건설적이다. 허심탄회한 그 대화는 어떤 뜻이냐고. 허심탄회한 대화. 그래서 저기 허심탄회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허심탄회한 게 뭡니까? 각자 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다 해서 꺼냈는데 이견이 많았다. 많이 다르더라, 우리가. 이런 뜻이 되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회담을 하고 끝나고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좀 싸운 거잖아요. 네, 싸우고 나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댁에서도 네. 뭐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건설적 대화. 건설적으로 대화하시는 그 정세 파악에 좀 더 능한 편이신가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니 정세 파악은 많이 하는데 네. 거의 이제 집에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집사람의 주도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네. 허심탄회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허심탄회한 대화 안 합니다. 네. 네. 그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힘들어했었고 뭐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김건 의원님께서는 외교통으로서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에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네. 이후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이 동아시아 질서의 주변국 국가에서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 사이에 완충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가 된 거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보통 드는 게 이 부부 싸움,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했을 때 그 네.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애들이 엄마한테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봐. 그렇지. 그 애들이 어떻게 처신하면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치를 잘 봐야죠. 그죠? 눈치를 잘 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정세를 잘 살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눈치 없이 가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등짝 한 대 많지 않습니까? 너는 뭐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고. 새우등 터지는 그렇죠. 상황.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이제는 뭔가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찾고 있는 시점에 그걸 딱 보고 이제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그래 밥은 먹어야지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풀고. 그게 이제 우리 외교 전문 용어로는 건설적 작용이거든요. 건설적 작용. 건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정세를 잘 파악해야 우리가 건설적 작용을 하고 건설적 작용을 해야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세를 잘 파악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지금 투자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국회의원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 여기까지가 이제 뭐 사실상 김건 의원과는 오프닝 정도.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김건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들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입법 검증본부 오늘 검증해 볼 김건 의원의 첫 번째 법안 바로 이겁니다.
요즘 해외여행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불거지는 것이 뭐 비자, 네. 또 전자여행 허가 대행 서비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여권의 위상이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다른 나라랑 그렇습니다. 비교했을 때. 예, 제가 중국에 근무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여권을 훔쳐서라도 그걸 이용하려고. 왜냐하면 뭐 세계 190나라에 비자 면제가 되니까 유럽 같은 데 갈 때 아무 필요 없거든요. 여권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 범죄 희생이 되기도 할 정도로 네. 우리 여권의 위력이 대단하죠. 우리 우리 갖고 싶어요. 범죄자는 아니지만 저는 중동 사람이고 중동의 뭐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종교도 똑같은 나라가 많은데 이집트 여권을 갖고 못 가요. 반면에 한국 여권이 있으면 바로 옆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권 이 힘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만큼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예, 아니 저는 뭐 제가 직접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랑 업무를 종료하실 때랑 또 위상 차이가 많이 나죠. 났죠. 예, 처음 할 때랑 지금은 사실 그 세계 많은 분들이 한국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한국말 하시는 분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저 처음에 이제 92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좀 약간 시골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분들이 한국에는 정글이 있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제 분 없잖아요. 오지로 생각을.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아시아에서 했던 아시아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자꾸 이제 베트남하고 혼동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또 국격이 계속 올라가고 하면서 비자가 이렇게 뭐 거의 모든 나라를 그냥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비자가 꼭 필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뜻밖인 것은 미국. 미국.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여권만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승인 없이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합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지 중 하나인 인도는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비자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대행을 좀 많이 맡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세민 씨, 이집트 여행 갈 때 비자나 ETA가 필요한가요? 한국 사람이 이집트로 여행 갈 때 네. 비자를 받긴 받는데 네. 되게 쉬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도착해서 도착 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도착해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집트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라는 이름은 같은데 이게 또 나라마다 비자를 다른 것 받는 난이도는 또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너무 많이 가시니까 사실 뭐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 대행 서비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제 바른 비자 대행법이라는 건데요.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말을 듣는 게 인터넷 들어가서 공식 이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대행하는 거더라. 그래서 뭐 불필요한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서 비자 대행인데 사실상 스캠 범죄나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이 한국소비자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행 허가와 관련된 이 소비자 상담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것이 과도한 수수료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7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많게는 18배 많은 95달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결제 금액을 환불을 하려고 해도 좀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은 등 좀 많은 국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식 사이트처럼 교묘하게 이제 사이트를 꾸미는 건 결국 이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게 될 텐데요. 예. 이 바른 비자 대행법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일단 정확하게 이것이 대행하는 거라는 걸 고지하도록 사전에.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중요하겠네요. 예, 홈페이지에 쓰면 여기 어디 우리는 대행하는 거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낼 때도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식 사이트로 오인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제 분명히 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자에게가 불만이 있을 때는 환불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조치하는 건데 비자 대행을 하는 건 뭐 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속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과도한 이용료를 지불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네. 뭐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대체로 그냥 들어가 검색해서 보면 들어가니까. 막 정부 기관 막 마크 같은 거 올려놓고 맞아. 정말로 혼동되게 해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횡행하는 게 이제 우리 규제 장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일종의 이게 규제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대행 사이트라는 거를 국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도 전자여행허가, 우리 ET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우리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그 도메인에 gov라는 주소가 정부 도메인? 붙어요. 예, 네. 그런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이트에서 내가 잘못 알고 결제를 했다면 그 화면을 좀 캡처해서 카드사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하실 때는 그 공항에서도 좀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시죠? 그렇죠. 여권도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아니 뭐 창고에 이제 외교관 창고가 따로 있으니까 예, 글로 해서 줄은 잘 안 서시는 편이죠? 줄은 아니요 비교적 짧은 줄을 쓰죠. 줄이 없는 건 아니고 예. 아, 그렇군요. 외교관 분들은 어떻게 가시나? 다르잖아요. 그 통로도 라인이 다르고. 좀 다르죠. 통로가 달리 있습니다. 예.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아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김건 의원의 민생 법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결과 바로 법안, 이름만 들어도 어떤 법인지 좀 느낌이 오는데요. 주택 청약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법안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젊은 세대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주택 청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약에 가장 큰 애로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청약을 당첨된 사람은 알려주는데 안 알려. 떨어진 사람은 안 알려준다는 거. 그렇구나. 예, 예비 번호라도 받아야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떨어지면은 왜 떨어진지 알고 싶은데 왜 떨어진 이유는 안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기업에 떨어질 때도 귀하와 지원자와 우리 잘 맞지 않아서 뭐 더 좋은 기회를 찾서 이런 위로의 그 말이. 청약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집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면 떨어졌나 보다 하죠. 그렇죠. 너무 좀 아쉬움이 남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들어가서 한번 쳐보고.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좀 고지하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뒤에 떨어진 이유를 이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는 너무나도 큰 행정적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경쟁이 지원자들이 높고 많다고 이제 많아서. 사실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고지하기 위한 그 행정 비용이 너무 높이 들어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떨어졌다는 걸 고지를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일단 본인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고 있다가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이런 경우는 예,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걸 하자 그래서 그 핸드폰이라든가 맞아요.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아니, 좀 공지를 제가 해달라. 탈락자잖아요. 많이 탈락을 해봤는데 몰라요. 그 시간 잠깐 결과가 날 때가 됐는데 하고선 쳐봐요. 들어가 아파트 봐야 이름을. 되는구나. 그럼 그럼 끝나 있어요? 기사로 뭐 경쟁률 몇 대 몇 뭐 했고 뭐 누가 됐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니 결과가 또 언제 났어? 이건 좀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또 알려줘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데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예, 예. 또 빨리 좀 탈락했다고 이렇게 문자를 줘도 또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알것 같습니다. 이게 저 죄송한데 어쩌라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알아야죠. 알려줘요. 빨리 네, 아는 알려주십시오. 거예요. 알려줘야죠. 네. 아마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까지 이제 알려드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데 이제 탈락자분들은 후속 조치 다 할 게 없으니까 아마 이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탈락한 걸 알아야 그 다음 조치를 빨리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안 알려줬던 이유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너무 속상할까 봐. 근데 그거는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 제도 관행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뭐 사실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후속 조치에서 계약하고 이래야 될 사람은 그 당첨이 된 사람만이고 탈락자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정말 그 당첨률이 뭐 네. 심할 땐 또 엄청 심하고 그죠. 어렵잖아요, 워낙 그죠. 청약 쉽지 않습니다. 그 2024년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보자면 이 청약 신청 건수 6만 4천여 건 중에서 당첨 건수가 8,200여 건. 그러니까 당첨률이 12.7%밖에 안 돼요. 2025년도 16,000여 건 중에서 2,000여 건. 역시 이제 당첨률은 12.7%. 네, 사실상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청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김건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뭐 너무 즐겁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히어로에 추천하고 싶은 동료 의원을 좀 말씀해 달라고 네네네. 질문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의원총회에서 만나 뵙고 우리 유용원 의원님이 국방위에 계시거든요. 유용원 의원님 왔다 나오셨어요. 가셨었어요. 왔다 이미 가셨어요.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한 나오겠다고 하시던가요? 또 나오신다. 네, 또 나오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때 또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입법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나오시면 좋죠 뭐. 입법 히어로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혹시 또 다른 의원님 중에서 또 한 의원님은 또 저하고 같이 합의가 안 이제, 됐어도 합의가 안 됐어도 하면 우리 최수진 의원님이라고 계시는데 과학 관련 입법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시면 또 본인이 소개할 법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추천을 또 이렇게 잘 받아서 네.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